평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양에서 강변 아파트에 살고 해외 출장까지 다니던 외교부 비서가 왜 15살 딸을 데리고 영하의 두만강 한가운데서 총알을 피해 도망쳐야 했을까요? 평양 최고급 아파트 14층에서 대동강을 내려다보며 살던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5년간 외교부에서 일하며 특권을 누렸던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건 이유.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평양 최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제가 1년 뒤에는 얼음장 같은 두만강 한가운데서 15살 딸의 손을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해 헤엄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외교부 비서라는 특권층 자리,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 해외 출장까지 다니던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평양 모란봉구역 고급 아파트 14층에서 눈을 뜨면 창밖으로 대동강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강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고 저 멀리 보이는 주체 사상탑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릴 내려다보고 있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에서 강변 아파트에 산다는 건 특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6.25 때 목숨 걸고 싸우신 전쟁 영웅이셨거든요. 그 덕에 저희 가족은 평양에서 그나마 괜찮은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혜진이에요. 평양외국어대학을 나와 외교부에서 15년째 비서로 일하고 있었죠. 우리로 치면 고위 외교관의 개인 비서 같은 거였어요. 영어와 중국어를 잘해서 상급자 동무들이 해외 출장 갈 때마다 제가 따라다니며 통역하고 문서 정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평양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배급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았고 가끔 해외에서 구경도 하니까요. 하지만 제 삶이 늘 행복했던 건 아니에요. 사랑했던 남편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서 15살 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딸아이 이름은 은별이라고 예술중학교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죠.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은별이 아침밥을 챙기는 거였어요. 옥수수밥에 된장국, 배추김치가 전부였지만 그래도 우리 모녀에겐 소중한 한 끼였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김정일 장군님 혁명 역사 시험 봐요. 은별이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우리 은별이 열심히 공부했으니 잘 볼 거야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시험을 잘 봐야 당에서 찍히지 않고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 시절엔 말이죠. 공부 잘하는 것보다 충성심이 더 중요했거든요. 아침 8시가 되면 저는 외교부 청사로 출근했어요. 평양 중심가에 있는 회색 건물이었는데 입구에 들어서면 늘 긴장되는 느낌이 들었죠. 보위부 사람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3층에 있는 사무실로 올라가 상급자 동무가 지시하는 대로 문서를 정리하고 해외에서 온 전문을 번역했어요. 가끔은 해외 출장 준비도 도왔죠. 점심시간이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래도 외교부는 배급이 괜찮은 편이었어요. 쌀밥에 고기 반찬도 가끔 나왔으니까요. 다른 공장 노동자들은 강냉이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얼마나 혜택받고 사는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얘기예요. 혼자가 되고 나서는 뇌물도 써야 하고 딸아이 학비도 따로 내야 해서 늘 빠듯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딸아이가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낡은 피아노였지만 은별이는 그 앞에 앉아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보였죠.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딸아이의 피아노 소리를 들었어요. 차이코프스키 곡이었나? 그 선율이 참 애틋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저 나중에 크면 평양음악대학 가고 싶어요. 은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걱정이 태산 같았죠. 음대 가려면 얼마나 많은 뇌물을 써야 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 없는 집안이 얼마나 무시당하는지도요. 밤이 되면 저는 창가에 앉아 대동강을 내려다보곤 했어요. 강 건너편에 불빛이 반짝이고 멀리서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순간만큼은 평온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 속에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가 하는 의문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 일상이 완전히 뒤바뀐 건 2009년 12월
중국 출장을 가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상급자 동무께서 베이징에 가신다고 해서 저는 통역 겸 비서로 동행하게 됐어요. 평양에선 해외 출장이 큰 특권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선 외국 구경 한번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니까요. 저는 은별이한테 엄마 일주일 다녀올게. 착하게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라고 말하고 평양 순환공항을 떠났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내렸을 때 처음엔 그저 역시 중국은 크구나라고만 생각했어요. 고려 호텔보다 훨씬 큰 건물들, 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도로, 네온사인 불빛들. 저는 상급자 동무를 모시고 호텔로 갔는데 그 호텔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평양 고려 호텔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제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상급자 동무는 회의가 있어서 나가셨고 저는 호텔 방에 혼자 남았죠. 뭘 할까 하다가 TV를 켰는데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남조선, 그러니까 남한 드라마 말이에요. 제가 평양에서 배웠던 건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사람들이 굶주리며 산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화면 속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한 거리, 풍족한 음식, 자유롭게 웃으며 사는 사람들. 저는 처음엔 이건 다 거짓으로 꾸며놓은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드라마 속 평범한 가정집에 냉장고가 있고 TV가 있고 쌀밥에 고기 반찬이 수북이 차려져 있었거든요. 배우들 얼굴도 통통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평양에서도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남한에선 일반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니요. 저는 그날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혹시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말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다음 날 상급자 동무께서 박 비서, 오늘은 자유시간이니 시내 구경이나 하시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호텔 근처 대형 마트에 갔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마트 안에는 온갖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쌀, 밀가루, 기름, 고기, 생선, 과일, 채소.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수백 가지씩 진열돼 있었죠. 사과만 해도 5종류가 넘었어요. 저희 평양 백화점엔 물건이 텅텅 비어 있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아서 나갔고 아무도 배급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저는 그 마트 안을 한참 동안 멍하니 걸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 걸까?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수십 년 동안 충성했던 당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50대쯤 돼 보였는데 제가 평양에서 왔다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아이고, 평양에서 오셨어요? 저기 말씀이지요. 혹시 탈북 생각 같은 거 해보신 적 없어요? 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어요. 보이부 사람이 있을까 봐서요. 아주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조카가 작년에 탈북했는데요. 지금 남한에서 잘 살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공장에 다니면서 돈도 벌고 자유롭게 살아요. 북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탈북이요. 저는 평양 외교부 비서인데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일주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구름 너머 어딘가에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은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은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평양으로 돌아온 뒤 제가 마주한 현실은 베이징에서 느낀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외교부 청사에 출근하면 여전히 같은 책상, 같은 동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눈이 달라졌죠. 베이징에서 본 그 풍요로운 세상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구내 식당에서 강냉이 밥을 먹을 때마다 베이징 마트에 수북이 쌓여있던 쌀자루들이 생각났어요. 은별이가 엄마, 오늘 배급 언제 나와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10년 2월쯤이었어요.
외교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죠. 보위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를 모두 강당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동무들, 요즘 해외 출장 다녀온 일꾼들 중에서 자본주의 사상에 오염되는 자들이 늘고 있소. 당에서는 이런 배신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혹시 제가 베이징에서 한국 드라마 본 것을 누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호텔 방에 몰래 카메라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동료였던 최 비서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출근하지 않더니 일주일째 연락이 두절됐죠.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중국 출장 갔다 와서 중국은 발전했더라는 말을 동료들한테 했다가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상 오염이라는 죄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최 비서는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도 한마디 잘못했다가 끌려가는데 저야 말해 뭐 하겠어요? 저는 그날부터 입조심을 철저히 했습니다.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조심하고 집에서도 은별이한테 절대 바깥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그 무렵 은별이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담임 선생이 저를 학교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동무, 은별이가 예술중학교 다니는 건 아시지요? 근데 요즘 피아노 실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소. 다른 아이들에게 밀리면 졸업 후 음악대학 추천이 힘들 수도 있소. 선생님 말투에서 뭔가 다른 뜻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에선 선생님한테 뭘 좀 드려야 아이들이 잘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소용없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선생님은 빙긋이 웃으며 글쎄요. 요즘 중국산 식용유가 귀하던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중국산 식용유라니요. 그거 장마당에서 구하려면 한 달 월급은 좋게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별이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숨겨둔 돈을 꺼내 세어봤어요.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돈과 제가 모아둔 돈을 합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남편 사진을 발견하고는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고도 사실은 의문이었죠. 3월 어느 날 출근길에 장마당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폐 개혁한다던데. 또 돈 바꾼다고? 지난번에도 다 날렸는데. 화폐 개혁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화폐 개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거든요. 그때 굶어 죽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집에 돌아와 은별이를 보는데 딸아이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여위어 있었어요. 볼이 푹 꺼지고 눈빛도 생기가 없었죠. 제가 은별아, 어디 아파? 라고 물으니까 은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배고파요? 친구들도 다 배고프대요. 근데 당 간부 아저씨 딸은 살이 쪘대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살짜리 아이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거든요. 은별이는 그저 밥 먹고 피아노 치며 행복하게 자라야 할 나이인데 왜 배고픔 걱정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창밖을 보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은별이만이라도 배불리 먹고 자유롭게 살게 해줘야 한다고요. 베이징에서 만난 조선족 아주머니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남한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심스럽게 탈북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결심을 굳히게 된 건 화폐개혁이 단행된 그날부터였습니다. 2009년 11월 말, 아침에 일어나니 거리에서 사람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거죠. 장마당은 아수라장이었어요. 100원이 1원이 됐으니 1000만 원 모아둔 사람은 10만 원밖에 안 남는 겁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은별이 음대 가라고 몰래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은별이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는 언제쯤 쌀밥 먹을 수 있어요? 친구들은 다 쌀밥 먹고 싶다는데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저 딸아이를 꼭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은별이의 가늘어진 몸을 안으니까
뼈만 남은 것 같아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은별이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제가 아무리 외교부 비서라고 해도 남편 없는 집안은 언제든 밀려날 수 있었어요. 아니, 이미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루트, 필요한 돈, 준비물. 하지만 막상 적으려니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외교부에서 일하다 보니 중국 쪽에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는 걸 떠올렸어요. 그중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연변에 사는 조선족 리 사장님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외교부 전화로 중국 쪽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업무상 연락이라고 둘러대면서요. 리 사장님과 통화가 연결됐고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혹시 그쪽으로 건너가는 사람들 있다고 들었는데요.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리 사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비서, 그런 얘기는 전화로 하면 안 돼요. 다음에 출장 오면 따로 만나시다. 그로부터 2달 뒤, 2010년 4월에 다시 중국 출장 기회가 왔어요. 이번엔 심양이었습니다. 저는 상급자 동무께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시간을 얻어냈죠. 리 사장님을 만난 곳은 심양 외곽의 작은 조선족 식당이었어요. 저는 주위를 수없이 둘러보며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리 사장님은 구석 자리에 앉아 계셨고 제가 앉자마자 말씀하셨어요. 박 비서, 탈북 생각하시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 딸아이 때문에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리 사장님은 한숨을 쉬시더니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브로커를 통하는 방법, 국경을 넘는 시기, 필요한 돈. 최소 5,000달러는 있어야 하오. 그것도 둘이면 10,000달러는 있어야 할 거요. 10,000달러라니요. 저는 어질어질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리 사장님은 제게 중국에 있는 브로커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암호로 말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평양으로 돌아온 저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에서 받는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고 집에 있던 귀중품들을 하나씩 장마당에 내다 팔았어요. 남편이 남긴 시계, 제 금반지, 은수저. 하나하나 팔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지만 은별이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은별이한테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딸아이가 엄마, 왜 시계 팔았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술이 맡겼어 라고 둘러댔죠. 은별이한테 탈북 계획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어린아이가 실수로라도 말을 흘리면 우리 모녀는 끝장나는 거니까요. 그렇게 6달을 준비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브로커와 연락하고 탈출 루트를 확인하고 밤마다 두만강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어요. 어느 지점이 얕은지, 어느 시간대에 순찰이 뜬지, 국경 수비대 교대 시간이 언제인지. 가을이 되자 브로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10월 중순, 준비하시오.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저는 은별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엄마가 너를 꼭 자유롭게 해줄게. 배불리 먹게 해줄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갈게. 어머니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양에서 평생을 사셨고 이제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저희와 함께 갈 수도 없고 알려드리면 말리실 게 뻔했죠. 저는 어머니 몰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출장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을 때 저는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게 마지막 인사가 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15일 밤,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0월 15일 밤 11시, 함경북도 온성 근처 두만강 강가에 저와 은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만 3일이 걸렸어요.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청진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국경 지역까지 왔죠.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온성군 작은 마을 뒷산에서 또 다른 안내인을 만났고 그 사람을 따라 이곳까지 온 겁니다. 은별이는 가방 하나만 메고 있었어요. 옷가지 몇 벌과 아버지 사진, 그리고 낡은 악보책이 전부였죠. 저는 은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아이 손은 너무 차가웠어요. 엄마, 무서워요.
은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무서웠지만 딸 앞에서 그럴 순 없었죠. 은별아, 엄마 믿고 따라와. 저 강만 건너면 우리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피아노도 마음껏 칠 수 있고. 안내인이 조용히 손짓했어요. 가자는 신호였죠. 우리는 숨을 죽이고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갈대숲 사이로 얼굴을 내밀자 눈앞에 시커먼 두만강이 보였어요. 강폭이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여름에는 물이 얕다고 들었지만 10월 중순이라 물이 꽤 차가워 보였어요. 강 건너편은 중국 땅이에요.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죠. 저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안내인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지금부터 딱 10분 있어요. 국경수비대 교대 시간이거든요. 10분 안에 건너야 해요. 못 건너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와야 하고요. 10분이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은별이를 데리고 10분 안에 저 넓은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안내인이 재촉했어요. 자, 가세요. 지금. 저는 은별이 손을 꼭 잡고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순간 뼈를 애는 듯한 차가움이 온몸을 감쌌어요. 물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빠르게 흘렀습니다. 발목까지 오더니 금방 무릎까지 차올랐죠. 엄마, 차가워요. 은별이가 비명을 지르려는 걸 제가 손으로 막았어요. 쉿, 소리 내면 안 돼. 엄마 손 꼭 잡고 따라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강바닥 돌멩이에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은별이는 제 옷자락을 붙들고 있었는데 딸아이 손에 힘이 없었죠. 추위에 몸이 굳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은별이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엄마, 은별이가 물속으로 풍덩 빠졌어요. 저는 미친 듯이 딸아이를 붙잡았죠. 물이 입으로 들어와 은별이가 컹컹 기침을 했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딸아이를 끌어안고 다시 일으켰습니다. 은별아, 정신 차려. 그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손전등 불빛이었죠. 국경수비대예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 누구냐?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은별이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이제 중국 쪽 강가까지 10여 미터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더 빨리 걸었죠. 안 서면 쏜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탕 하는 소리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총알이 물을 가르며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은별이가 비명을 질렀죠. 엄마, 달려. 은별아, 달려. 저는 은별이 팔을 붙잡고 강가로 뛰었어요. 물이 무릎까지 내려갔고 다시 발목까지 내려갔습니다. 몇 걸음 더 가니 드디어 땅이 밟혔어요. 중국 땅이에요. 저희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 강둑으로 기어올랐습니다. 뒤에서 또 총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중국 쪽이라 수비대가 쫓아오지 못했어요. 국경을 넘으면 국제 문제가 되니까요. 저는 은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모녀는 젖은 옷차림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은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살았어요? 그래. 은별아, 우리 살았어. 이제 괜찮아.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고 이제 막 강을 건넌 거지 갈 길은 아직 멀었으니까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하나 보이더니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박혜진 동무요? 중국 말투였어요. 브로커가 보낸 사람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에게 담요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빨리 옷 갈아입고 차 타야 해요. 공안들 순찰 돌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마른 옷을 꺼냈어요. 은별이한테 먼저 입히고 저도 급하게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따라 숲속에 숨겨둔 차로 갔죠. 차 안에 앉아서야 저는 비로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두만강이 보였어요. 저 강 건너편이 북한이고 이쪽이 중국이에요. 불과 몇 분 전까지 저희가 있던 곳이죠. 은별이는 제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이제 첫걸음을 뗀 겁니다. 앞으로 갈 길이 험하겠지만 저는 은별이를 꼭 지켜낼 거예요. 차가 출발했고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은별이를 살려야 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저는 그걸 닦아내며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오직 앞으로만 가야 해요. 하지만 중국 땅에 발을 디딘 건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데려간 곳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한 작은 마을이었어요. 낡은 농가 집이었는데 방 하나에 저와 은별이 그리고 또 다른 탈북자 2명이 함께 숨어 지냈죠. 창문도 제대로 열 수 없었고 밖에 나가는 것은 절대 금지였어요. 공안들이 수시로 탈북자를 단속하러 다닌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한 달만 참으세요. 그러면 다음 루트로 보내드릴게요. 브로커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북한에서는 당을, 중국에선 브로커를,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게 탈북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은별이는 처음 며칠간 열이 펄펄 끓었어요. 두만강 건널 때 차가운 물에 너무 오래 있었던 거죠. 약도 변변이 없어서 저는 조선족 아주머니가 주신 감기약만 먹였어요. 밤마다 은별이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은별이만 살려주세요. 저는 북한에서 종교를 믿어본 적이 없었어요. 당에서 금지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누구한테든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 은별이가 깨어났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딸아이가 엄마, 여기 어디예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중국이야. 우리 잘 왔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별이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엄마, 우리 북에 돌아가면 안 돼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직 15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선택이었죠. 한 달이 지났지만 브로커는 연락이 없었어요. 2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저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돈은 점점 떨어져 갔고 매일 먹고 자는데도 돈이 들었어요. 집주인 조선족 아주머니가 하루에 12안씩 내세요라고 해서 저는 주머니에 남은 돈을 세어봤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한 달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아주머니, 제가 일 좀 할 수 없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탈북자가 밖에 나가면 바로 걸려요. 중국어도 못하면서 어떻게 일을 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아주머니 집 뒷마당에서 옥수수 까는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옥수수를 까고 콩을 골라내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하루 일당으로 20위안을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은별이는 방 안에서 혼자 지냈어요. TV도 없고 책도 없고 친구도 없는 곳에서요. 가끔 제가 일 끝나고 들어가면 은별이가 벽에 기대 앉아 멍하니 있는 모습을 봤죠.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중국어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죠. 공안이었어요. 공안 임검이다. 문 열어. 집주인 아주머니가 황급히 달려와 저희를 이끌었어요. 빨리 다락으로. 소리 내지 마. 저와 은별이 그리고 함께 있던 탈북자들은 다락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좁은 공간에 넷이 웅크리고 앉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안들이 집 안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탈북자 숨겨주면 벌금이야. 아니에요. 우리 집엔 없어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은별이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딸아이가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도 미친 듯이 뛰었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공안들이 드디어 나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한참을 더 다락에 있었죠. 혹시나 다시 올까 봐서요. 밤늦게 다락에서 내려왔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곳에 더 이상 머물러선 안 되겠다고. 브로커를 기다리다가는 언젠가 잡힐 거예요.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물었어요. 아주머니, 한국 선교사님들 연락처 아세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 운명을 바꿀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알려준 한국 선교사님은 김요셉 목사님이셨어요. 처음 전화로 목사님과 통화했을 때 저는 너무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북에서 온 사람인데요. 딸이랑 같이 남한으로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자매님, 염려 마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틀 후 목사님이 직접 그 집으로 오셨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인자한 인상의 분이셨죠.
목사님은 저와 은별이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어요. 북한 당도 중국 브로커도 아닌 진짜 저희를 도와주려는 사람을 만난 거죠. 목사님은 저희에게 한국까지 가는 루트를 설명해 주셨어요.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는 못 가요. 태국으로 가야 합니다. 중국, 라오스, 태국 이렇게 세 나라를 거쳐야 해요. 태국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면 거기서 한국으로 보내줄 겁니다. 세 나라를 거친다니요. 저는 어질어질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어요. 며칠 후 저희는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어요. 이번엔 목사님이 직접 아시는 분이라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그 브로커는 6명이 함께 가요. 모두 탈북자들이에요 라고 말했죠. 저는 은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진짜 출발하는 거예요. 2011년 3월 저희는 버스를 타고 중국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며칠 밤낮을 달려 윈난성 쿤밍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죠. 거기서 다시 작은 밴을 타고 라오스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건 생각보다 위험했어요. 정식 통로가 아니라 산길을 넘어가야 했거든요. 밤중에 브로커를 따라 산을 오르는데 은별이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죠. 저는 은별이를 업고 계속 걸었습니다. 엄마, 내려놔요. 제가 걸을 수 있어요. 아니야. 엄마가 업고 갈게. 은별이는 어느새 제 키만큼 컸지만 여전히 제 딸이었어요. 제가 지켜줘야 할 아이였죠. 라오스에 들어간 뒤 저희는 작은 마을 교회에서 일주일을 묵었어요. 그곳 조선족 목사님도 탈북자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었죠. 목사님은 저희에게 밥을 주시고 쉴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매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곧 자유의 땅에 도착할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북한에서는 신을 믿으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이 험난한 여정에서 저를 버티게 해준 건 기도였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날,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어요. 국경 검문소에서 라오스 경찰이 저희 일행을 세웠습니다. 브로커가 준 가짜 신분증을 보더니 경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이거 가짜 아니야? 저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은별이가 제 손을 꼭 쥐었죠. 브로커가 재빨리 경찰한테 뭔가를 건넸어요. 아마 돈이었을 거예요. 경찰은 잠시 망설이더니 손을 흔들며 가라고 했습니다. 겨우 검문소를 통과한 저희는 태국 땅을 밟았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버스, 기차, 도보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 거죠. 은별이는 많이 야위었고 저도 체력이 바닥났지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방콕에 도착한 건 4월 초였어요. 브로커는 저희를 작은 여관에 데려다주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국 대사관 가세요. 거기 가서 탈북자라고 하면 받아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내일이면 한국 대사관에 가는 거예요. 정말로 남한에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은별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갔어요. 큰 건물 앞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주저앉고 싶었어요. 드디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국 직원이 저희를 맞아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은별이도 울기 시작했죠. 저희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6개월 만이었어요.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세 나라를 거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직원은 저희를 의자에 앉히고 물과 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여기서 절차 밟으시면 비행기 타고 서울로 가실 수 있어요. 서울이요. 꿈에도 그리던 그곳이에요. 저는 은별이를 보며 웃었어요. 은별아, 우리 이제 진짜 자유야. 내가 원하는 피아노도 마음껏 칠 수 있어. 은별이도 눈물 흘리며 웃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은별아, 내가 엄마한테 힘이 됐어.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중도에 포기했을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꿈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11년 5월 12일,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눈부신 햇살이 얼굴을 감쌌고, 공항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깨끗하고 넓은 공항,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들, 화려한 상점들. 이 모든 게 낯설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은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두리번거렸어요. 엄마, 여기가 정말 나만이에요. 그래, 은별아. 우리 집이야. 통일부 직원분들이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그분들은 친절하게 저희를 안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석 달 동안 거기서 지내며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 배웠죠. 한글은 같지만 말투가 달랐어요. 북에서는 동무라고 불렀는데 남에서는 씨나 님이라고 불렀죠. 인민반장 대신 반장님, 협동농장 대신 농장이라고 했어요. 처음엔 헷갈렸지만 은별이가 저보다 빨리 적응하더라고요. 엄마, 이거 핸드폰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다 이걸로 통화해요. 은별이가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잘한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어요. 하나원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마트에 갔을 때예요. 교육 일환으로 근처 대형마트를 견학하러 갔는데 베이징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사과만 해도 10가지가 넘었고 쌀도 수십 종류였죠. 여러분,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어요. 배급표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 저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평양에선 배급표 없이는 쌀 한 톨 살 수 없었거든요.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저희는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어요.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저희 모녀에겐 궁전 같았습니다.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 냉장고, 세탁기, TV, 인터넷. 북한에서는 특권층만 누릴 수 있던 것들이 여기선 기본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적응이 어려웠어요. 마트에 가도 뭘 사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서성였고 버스 타는 것도 헷갈렸죠. 은별이 학교 등록하러 갔을 때 서류 작성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남한 말투가 서툴러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취업 교육을 받으러 갔고 저녁에는 은별이와 함께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에선 절대 볼 수 없던 자유로운 뉴스들이었죠. 6개월 뒤 저는 강남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영어 비서 자리를 얻었어요. 외교부에서 일한 경험과 영어 실력이 도움이 됐죠. 월급은 200만 원, 북한 돈으로 따지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어요. 엄마, 첫 월급 받았어요? 은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평양에서는 월급이 몇천 원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제때 안 나올 때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정확히 매달 통장에 입금되더라고요. 저는 첫 월급으로 은별이한테 작은 전자 피아노를 사줬어요. 평양에서 그렇게 치고 싶어 하던 피아노를요. 은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누르는 순간 저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은별이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줬어요. 저희 모녀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평양에서, 두만강에서, 중국에서, 라오스에서, 태국에서 그 모든 길을 걸어온 우리였어요. 지금 은별이는 대학교 음악과에 다니고 있어요. 제 꿈이었던 음대에 당당히 합격했죠. 은별이는 이제 26살이 됐고 훌륭한 피아니스트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평양 생각을 해요. 대동강이 보이던 그 아파트, 외교부 청사, 장마당, 그리고 북에 두고 온 어머니 생각을요.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제가 탈북한 걸 아시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어느 날 저는 북한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을 봤어요. 평양 거리가 나오는데 예전 제가 걸었던 그 길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배고픔에 시달리고 감시당하며 살고 있었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다짐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가 어머니를 찾으러 갈 거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 쉬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자유예요.
북한에서는 생각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끔 은별이가 물어요. 엄마, 후회 안 해요? 북한에 할머니도 계시고, 엄마 고향도 거기인데. 저는 그럴 때마다 대답해요. 후회 안 해. 내가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곳.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야. 이제 저는 52살이 됐어요. 회사에서는 대리까지 승진했고, 은별이는 훌륭한 대학생이 됐죠.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매일 아침 눈 뜨면 감사해요.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고, 쌀밥을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이 모든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누리는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통일이 되어 북에 있는 저희 형제자매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언젠가 한반도에 진짜 자유가 오는 날을 꿈꿉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대동강을 다시 걷고 싶어요. 이번에는 자유인으로서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누리는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통일이 되어 북에 있는 저희 형제자매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요. 그날이 오면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대동강을 다시 걷고 싶어요. 이번에는 자유인으로서요. 감사합니다.